창밖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광이 나는 원목 마루 위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71살의 박서연 여사는 거의 4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오래된 집 거실에 앉아 천천히 보성 우전 위채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물 온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혀끝에서는 어쩐지 말로 형용하기 힘든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이 맛은 차십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도둑과 같아 젊음과 건강,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훔쳐갔습니다. 남편 김진우가 곁을 떠난 지 벌써 5년. 이 텅 빈 큰 집과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재산만 남겨둔 채였습니다. 외로움은 노년에 가장 익숙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리며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주말도 아닌 날의 방문. 그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수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과도한 열정이 배어 있어 마치 꿀을 바른 칼날 같았습니다. 처음엔 달콤하게 들리지만 곱 씹어보면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정교하게 포장된 건강보조식품 상자를 들고 얼굴에는 적절한 미소를 가득 머금었습니다. 아들 지우는 늘 그렇듯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라는 나지막한 부름 뒤 맞은편 소파에 앉은 아들은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이곳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다가앉아 다정하게 팔짱을 끼며 서연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이 영마음이 안 놓인다는 말, 그 말은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수십 년 살아온 동네라 아주 좋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기다렸다는 듯 연세가 있으신 이만에 하나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근심 가득한 말투로 변했습니다. 지훈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서연은 아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제 아비를 쏙 빼닮아 심성이 무르고 우유부단한 아들. 결혼하고 나서는 이 야무진 며느리에게 꼼짝 못하고 휘둘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실망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서연이 더 이상 돌리지 않고 본론을 묻자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알아봤다는 노건 실버케어 최고급 회원제 요양원 이야기였습니다. 호수가 보이고 산이 있으며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고 온갖 취미 활동까지 갖춰져 있어 집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요양원, 그 세 글자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이 가정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결국 이것인가. 서러움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서연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약간의 호기심까지 섞어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아 익숙하다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며느리는 습관은 바꾸면 된다며 거기 가면 말동무도 있고 자신들도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겠냐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서연은 이 며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녀가 신경 쓰는 것은 늙은 어미의 외로움이 아니라 평창동의 이 값비싼 늙은 집과 남편이 남긴 막대한 자산일 것입니다. 남편 진우는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은 마음이 여리고 며느리는 영악하니 나중에 서러운 일 당할까 걱정된다며 재산을 잘 지키라 신신당부했었습니다. 그때는 기우라 여겼지만 남편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조급했습니다.
제일 좋은 스위트룸으로 예약까지 다 해놨다며 어머니는 그저 복만 누리시면 된다고 재촉했습니다. 서연이 지훈을 쳐다보며 이것도 네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눈초리에 못 이겨 고개를 숙인 채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며 모기 소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배 아파 낳은 아들마저도 어미를 내보내는 것에 무기력하게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절망 속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투지가 타올랐습니다. 젊었을 적 남편과 사업을 하며 겪었던 온갖 풍파에 비하면 이런 집안의 작은 계략에 무너질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노인 특유의 어수룩해 보이면서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생각해줬으니 가서 호강 좀 해봐야겠다며 짐이 되지 않아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 진우가 남긴 데뷔책, 이제 그것을 쓸 때가 온 것입니다. 요양원에 가기로 한 후 일주일 동안 집은 이상할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수진은 거의 매일 찾아와 자기 영토를 순시하듯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시선은 자개장과 고려청자, 서재의 느티나무 책상 위를 탐욕스럽게 훑었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미련 가득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남편이 사준 낡은 화병, 오래된 닭이 세트, 촌스럽지만 편안한 헌옷들, 돈 안 되는 낡은 물건들에만 미련을 갖는 척했습니다. 수진이 집안의 값비싼 골동품과 가구들을 잘 보관해주겠다며 은근슬쩍 떠보자 서연은 손을 저으며 다 부질없는 물건들이라며 그냥 이대로 두라고 모호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수진은 그녀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자신들이 잘 관리하겠다며 눈을 빛냈습니다. 아들 지훈도 몇 번 와서 짐을 날랐습니다. 말이 없던 그는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죄송하다며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토닥이며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죄송할 게 뭐 있냐며 다 나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그의 거짓말을 들추지도 나약함을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이삿날 수지는 휴가까지 내고 카니발을 몰고 왔습니다. 짐은 단출했습니다. 수십 년 살아온 집 문 앞에서 서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련보다는 결연함이 더 컸습니다. 오늘 이 문을 나서면 훗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다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지는 요양원의 멋진 생활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서울 교회의 노건 실버케어는 말 그대로 산 좋고 물 좋은 깨끗한 시설이었습니다. 최고급 스위트룸은 넓고 밝았지만 호텔처럼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수진이 명품 핸드백에서 새 은행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미소 가득한 표정으로 달콤한 목소리로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저희 성이라며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있지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넣어드릴 테니 아끼지 말고 쓰시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얇은 플라스틱 카드를 받아들였습니다.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서연은 똑같이 미소를 지으며 심지어 감사와 안도감까지 섞인 표정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카드를 소중하게 지갑에 넣는 그 동작을 보고 수진의 눈 속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손안에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차가 가로수길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던 서연의 얼굴에서 자애로운 미소는 썰물처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평온함, 아니
냉혹함마저 감도는 표정으로 돌아온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당당하게 요양원 정문을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녀가 댄 주소는 서울 중심 업무지구 광화문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가족의 법률 고문인 이병철 변호사의 사무소였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다시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빈 카드라, 성이라. 입가에 조롱 섞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얄팍한 속셈은 투명한 유리와도 같았습니다. 효도하는 척 신용을 하고 자신의 경제력을 시험하며 결국 이 카드를 쓰게 만들어 모든 소비를 감시하고 막대한 자산을 잠식하려는 속셈. 아쉽게도 그녀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 빈카드는 모욕이 아니라 반격을 시작하라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인 최상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서연은 옷깃을 정돈했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날카로움마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진우의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서연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들과 며느리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들어왔다고. 이 변호사의 얼굴에 놀라움과 분노가 스쳤지만 이내 변호사로서의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은 최근의 일들을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부터 아들의 침묵,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빈 카드까지. 이 변호사는 조용히 듣다가 억눌린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하소연하러 온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진우가 남긴 그 계획, 이제 시작해야겠다고. 이 변호사는 눈빛을 날카롭게 빛내며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바보 취급하며 빈 카드로 늙어 죽으라 보낼 때 감정을 생각했겠냐며. 이미 변질된 감정이라면 일찍 정리하는 게 낫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피땀 흘려 이룬 것들을 자신을 내쫓으려는 사람들 손에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금고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역감시 신탁과 조건부 증여 계약서. 이것이 남편 진우가 남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진우는 수진의 노골적인 욕심과 지훈의 나약함을 보고 비밀리에 이 복잡한 법적 장치를 설계했던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핵심 자산, 회사 지분, 부동산, 금융 자산은 서연 가족 신탁으로 이전되었고 수익자는 오직 서연과 손자 김민호였습니다. 지훈과 수진은 수익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둘째, 그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와 차량은 조건부 증여였습니다. 만약 서연을 비자발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증여는 자동으로 철회되고 30일 이내에 모든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셋째, 서연이 비자발적으로 입소하고 변호사에게 통지하는 즉시 모든 법적, 재무적 절차가 활성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요양원 입소가 자신의 자의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수진과의 대화를 담은 녹음기까지 꺼내놓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즉시 내부 전화를 들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조 부장에게 신탁 조항이 발동되었음을 알리고 지훈과 수진에게는 증여 계약 철회를 알리는 내용 증명을 즉시 발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내일 은행과 법무법인 사람들이 요양원으로 찾아가
서명 절차를 밟을 것이며 이제부터 큰 압박에 직면할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연은 그 빈 카드를 웃으며 받아든 순간부터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평온하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요양원에 돌아온 서연은 짐을 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외출 사실을 보고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초조했고 배경에서는 며느리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태연하게 오랜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가로채 어떤 친구냐고 다급하게 묻자 서연은 이병철 변호사라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옛날 얘기나 했다며 가볍게 넘기고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두 사람이 의심과 불안에 휩싸일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서연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과 수진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은 변호사를 만난 것이 분명 좋은 일이 아닐 거라며 서성였고 지훈은 쓸데없는 상상 말라면서도 불안해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광인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은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내용 증명을 낚아챈 수진은 증여 철회, 재산 반환이라는 글자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사는 아파트와 차량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지였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과거에 무심코 서명했던 계약서의 무서운 조항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은 함정에 빠졌다며 서연과 죽은 남편이 처음부터 다 계획한 것이라고 악을 쓰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안락했던 삶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정각 이병철 변호사와 신한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의 조 부장이 요양원 스위트룸을 찾아왔습니다. 조 부장은 서연 가족 신탁에 비자발적 안치 조항이 발동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첫째, 아들 김지훈이 가졌던 일부 계좌의 조회 및 지불 권한은 영구적으로 동결 및 회수되었으며 모든 권한은 서연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둘째, 신탁 핵심 자산 목록을 확인시켰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자산이었고 수익자는 오직 서연과 손자 민호뿐,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증여 철회된 재산은 30일 내 미반환 시 강제 회수 절차에 들어가며 동시에 지훈의 회사와 연관된 신용대출 계좌도 동결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는 회사 운영에 즉각적인 유동성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서류에 서명할 때 방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지훈과 잿빛 얼굴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 안의 변호사와 은행 부장을 보고 멈칫했지만 이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훈은 이게 다 무슨 짓이냐며 자신들을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소리쳤습니다. 수진 역시 악독한 할망구라며 처음부터 함정을 파놓고 자신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려는 거냐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소파로 돌아가 앉아 그들을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할 말이 있으면 앉아서 하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어머니 좋으라고 한 일 아니냐고 울부짖자 서연은 입가에 희미한 조소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향해 미소 지으며 그 빈 카드를 건넬 때도 나 좋으라고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변하며 변명했지만 서연은 말을 끊고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정말 어미를 걱정해서였는지 아니면 늙은이가 눈에 까시고 그 낡은 집을 차지하고 싶어서였는지 칼날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조 부장이 앞으로 나와 신탁의 존재, 자산의 귀속, 증여 철회의 법적 근거, 그리고 회사 대출 동결의 이유까지 감정 없는 어조로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한 겹씩 더 하얘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지훈은 벽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것이 모두 고인이 된 진우의 깊은 뜻이었으며 그들이 가장 원치 않았던 조항을 건드린 결과라고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수지는 무너져 내 발치에 엎드려 잘못했다며 집과 회사만은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참회가 재산을 잃을 공포에서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서연은 수진의 손을 떼어내며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고 30일의 기한은 어제부터 계산된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눈물 어린 눈으로 정말 단 한 점의 정도 없느냐고 묻자 서연은 되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곳에 보낼 때, 그 빈 카드를 쥐어줄 때 정을 생각했느냐고. 너희가 먼저 모자 간의 정을 끊고 자식의 도리를 잊었다고. 서연은 그들에게 30일의 시간을 주겠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앞으로의 길을 생각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변호사가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집과 차량은 반드시 반환하되 서연이 임시로 낡은 집의 빈 방을 세주거나 임대료 보조금을 제공해 과도기를 주고, 회사는 신탁 담보가 아닌 서연 개인의 대여 형태로 한정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는 두 사람의 진정한 반성과 실제 행동으로 용서를 얻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지훈과 수지는 절망 속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아파트와 차량을 반환하고 서연이 준 돈으로 근처 작은 투룸을 임대해 이사했습니다. 서연은 그 1년을 관찰 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자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서재에서 집을 지켰고 아들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다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훈의 회사는 신용을 잃고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예전과 달리 회사에 살다시피 하며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피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10년은 늙어 보였지만 눈빛에는 끈기와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수진 역시 변했습니다. 허영심을 버리고 한가한 사무직 일자리를 구해 알뜰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서연에게 안부를 물었고 말투는 어색했지만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손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이 그에게 이 일을 알리며 압박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서연의 차분한 설명을 듣고는 할머니를 믿는다고, 만약 부모님이 잘못했다면 자기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손자의 이해와 신뢰에 서연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이 일을 결판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변호사와 은행 부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서연은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지훈은 무너져 내리며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머리를 찧었고 수진도 울며 지훈을 탓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에게 최종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수진이 무릎을 꿇고 집과 차는 반납하겠지만 회사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절충안에 따라 1년의 관찰 기간이 시작된 지 석 달, 추석 저녁에 지훈과 수진이 낡은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식사 후 지훈은 최근 석 달간의 재무제표와 함께
빌린 돈에 대한 상환 계획 초안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변화를 마음속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저녁 먹으러 오라고. 이 평범한 말은 격리 기간이 끝났으며 제한적으로나마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대한 안도감과 놀라움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화해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날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매주 저녁을 먹으러 왔고 어색함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지우는 회사의 어려움과 진전을 실용적으로 공유했고 수지는 주방 일을 도우며 서연이 좋아하는 반찬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혼자 찾아와 남동생의 물류, 회사 사업 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이 다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관찰 기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친정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며느리의 태도를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일찍 퇴근한 지훈이 들어섰습니다. 지훈은 모든 대화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는 억눌린 분노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처남의 사업은 사기이며 자신이 이미 반대했던 일이라고. 그는 수진이 또다시 집안을 물에 빠뜨리려 한다며 만약 또 이런 헛생각을 하면 이혼하겠다고 난생 처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늘 순종적이던 남편의 모습에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이 일은 자신이 깨끗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서연은 비로소 진정으로 성숙해진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부부 사이의 일이라며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라고 선택권을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폭풍 같은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지훈과 수진이 다시 낡은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했지만 수진의 눈빛에는 전례 없는 맑음과 평온함이, 지훈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동안 아내와 지난 모든 잘못에 대해 감추고 싶었던 문제까지 전부 터놓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친정을 우선시하고 가정을 소홀히 했음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며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이번에 참회는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가정을 잃을 수 있다는 진정한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내의 손을 잡고 앞으로는 자신이 이 집을 지키겠다며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몇 달간 둘이 모은 5천만 원이 담긴 저축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스스로 번 깨끗한 돈이라며 계획대로 조금씩 다 갚겠다는 결심을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카드를 보고 마침내 탈바꿈한 듯한 아들과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마음속 단단했던 얼음이 그 순간 진정으로 녹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돈은 회사를 위해 먼저 쓰라고, 그 마음은 어머니가 받았다고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수진이가 만든 돼지갈비찜이 먹고 싶으니 지훈이 좋은 갈비 좀 사오라고. 그 평범한 말에 거실의 모든 어둠이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들은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법적 보장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이제 처벌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애를 소중히 여기도록 상기시키는 집안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낡은 집에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십니다. 주말이면 아들 내외가 밥을 먹으러 오고 수진의 요리 솜씨는 날로 늘어갑니다. 모욕의 상징이었던 그 빈카드는 이미 잊혔습니다. 이른한 살의 인생, 거대한 풍파를 겪은 후 서연은 가업을 지켰고
노년의 존엄을 지켰으며 아들 며느리의 진정한 성장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안심은 남이 주는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갑옷과 마음 깊은 곳의 평온과 힘이라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